그래서 그 승훈이도 이거 좀 줄래요? 같이 잘라줄게. 그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문학이었잖아. 시 한 편이랑 소설 짧은 거 했죠. 근데 이번엔 비문학이에요. 그러니까 똑똑 같은 거 좀 더. 왜? 뒤에서 날라갔어. 이거 에? 이게 뭐예요? 이만큼인 거예요? 이번 중간고사 때 풀어야 돼. 근데 책이 아까는 분명히 요만했는데 아, 답지가 커서 그럴 거야. 답지가 이만해요? 자, 볼까요? 24쪽에 볼게요. 맥락을 담은 글쓰기예요. 맥락은 영어로 컨텍스트지. 네. 그래서 결국 이 단원에서 말하려는 바는 뭐냐면 글 전체를 읽고 그 흐름을 좀 알자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 일가의 의미와 같은 책을 읽고 쓴 서평 있잖아. 이러면은 책을 읽은 계기, 그리고 책 줄거리, 내가 느낀 점 이런 것들이 순서대로 나와줘야겠지. 그런 흐름을 좀 파악하자는 취지에서 집어넣은 단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어떤 문제가 출제될 거냐면 물론 이 본문을 줄 수도 있어. 근데 다른 본문을 가져오거나 해가지고 초고가 있고 수정을 해. 뭐가 바뀌었는지 묻는 문제가 많이 어렵게 출제가 될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예를 들어서 이 본문을 가져와서 쓴다면 이 본문을 쓰기 전에 이제 수지가 쓴 일가의 의미의 초고이다. 이 초고와 본문에서 수지가 어떤 것들을 반영해서 글을 수정했는지 틀린 것을 고르시오. 해서 1, 2, 3, 4, 5번 해놓고 여기에서 계기를 처음에 써놨는데 고쳤겠군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야. 그런 일치 불일치를 파악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 본문부터 볼게요. 일가의 의미. 제목. 일가라는 소설이 나에게 알려준 일가의 의미입니다. 일가라는 건 한 가족이죠. 한 가족이란 뜻이에요. 자,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서 남북한 이산가족이 만나는 장면을 보았다. 만나자마자 서로를 얼싸안고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니 나도 코끝이 찡해졌다. 헤어진 지 50년이 넘어 다들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셨는데도 어린 시절 모습이 기억나시나 보다. 함께 텔레비전을 보던 아빠께서 어쩌면 북한에 우리 친척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하셨다. 아빠 쪽 친척 중에 6.25 전쟁 때 피란을 오신 분이 있다는 거다. 그 이야기를 듣자 문득 작년에 읽었던 일가의 등장인물, 아저씨가 떠올랐다. 특이한 성격의 북한 말투를 사용하던 다롄에서 갑작스레 찾아온 손님, 아저씨가. 결국 부분은요, 일가라는 소설을 다시 읽게 된 계기예요. 일가가 떠오르는 계기예요. 내가 예전에 읽었던 소설이 떠오르는 계기인데요. 처음에 배경이 있죠. 텔레비전을 접해요. 그리고 아빠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일가라는 소설이 떠올라요. 이렇게 이어주세요. 그러니까 세 개의 사건이 배경에 이어지지. 그러니까 텔레비전을 봤어. 갑자기 일가가 떠올랐어? 아니지. 아빠께서 말씀을 하시고 내가 떠올랐어. 라는 어떤 과정 혹은 인과 관계를 거치죠. 근데 우리 저번 시간에 그 작품을 해석하는 방법 있잖아요. 4가지 했지. 작품 내부에 있는 표현 방법 이런 거 중심으로 하는 거. 2번째는 작품과 작가의 관계. 3번째는 작품과 시대 상황의 관계. 4번째는 작품과 독자의 관계잖아. 그럼 이 문단은 일가라는 작품이랑
무엇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걸까? 작가? 작가일까? 독자? 독자야. 왜냐면 읽은 사람, 나의 경험이잖아, 이거. 그렇지 않아? 나의 경험이 일가를 떠올리는데 어떻게 계기가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거니까 이 가 문단은 쌤이 여기 뭐 안 예쁘게 했지만 적어놨어요. 작품과 독자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서술이에요. 작품과 독자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서술이에요. 가 문단은. 그리고 만약에 선지에서 나는 뭐 작품을 읽게 된 계기에 대해서 옳지 않은 옳은 선지를 고르시오 이런 문제가 있어. 근데 나는 텔레비전을 보고 아버지의 말씀을 들은 다음 일가의 시대적 배경이 떠올랐다 라고 하면 맞을까 틀릴까? 틀려요. 한 단어 차이지만 일가의 등장인물이 떠올랐다로 바꿔줘야겠지. 쌤이 지금 어려운 문제는 이렇게 내는 거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는 별게 아니야. 보기 장황하게 주고 이렇게 하는 건 오히려 쉬워요. 말장난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문단으로 가볼까? 두 번째 문단은 쉬워요. 왜냐하면 일가의 기존에 있던 소설의 내용을 요약해줬거든. 일가는 나와 비슷한 또래인 주인공이 자신의 집에 당숙 아저씨가 머물면서 겪게 되는 사건을 담은 소설이다. 가족들은 처음에는 아저씨를 환대하지만 아저씨가 집에 돌아가지 않고 계속 머무르자 엄마와 주인공은 점점 불만이 쌓여간다. 하루는 주인공에게 온 편지를 엄마가 압수한 일로 부모님이 크게 다툰다. 이 사건으로 엄마가 며칠 집을 비우는데 이를 자신의 탓으로 여긴 아저씨는 집을 떠나게 된다. 1년이 지나고 그때서야 아저씨의 외로움을 이해하게 된 주인공이 눈물을 흘리며 소설은 끝이 난다. 줄거리 요약이죠. 이거 외에 더 큰 설명이 필요하진 않아. 근데 다만 일가라는 소설을 외부 지문으로 여기 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쌤은 들었어. 그러면은 일가의 줄거리를 따졌을 때 가족들은 처음에는 이 부분은 발단과 전개일 거고요. 우리 소설의 전개 과정 배웠어요? 네. 배웠죠?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들어봤을 거야. 그리고 처음에는 환대하지만 엄마랑 주인공이 불만이 쌓여가. 이건 위기일 거고요. 편지를 압수한 일로 다투고 며칠 집을 비워. 이건 절정, 위기 절정이고요. 내가 외로움을 이해하게 된다라는 건 결말이겠죠. 그렇게 순서대로 소설의 진행 순서대로 줄거리를 요약해줬어. 그쵸? 그 다음에 다 부분은 처음 일가를 읽었을 때 아저씨에 대한 나의 감정은 엄마와 비슷했다. 아무리 일가 친척이라도 모르는 사람이 집에 오래 머물면 불편한 감정이 들 것이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다시 일가를 읽어보니 아저씨가 안쓰러웠다. 한국에 아는 사람이라고는 주인공의 가족뿐이었을 텐데 자신을 싫어하는 기색을 눈치챘을 때 매우 속상했을 것이다. 주인공이 1년이 지난 뒤에야 아저씨를 떠올리며 눈물을 흘린 것과 같이 나 역시 나이를 한 살 더 먹고 나니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된 것 같다.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한 건요. 내가 처음 읽었을 때와 일가를 다시 떠올려서 읽었을 때를 비교했다는 거예요. 이 쌤이 슬래시 파란색 슬래시 그은 부분을 기준으로 처음에는 내 감정이 엄마랑 비슷해서 아저씨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 불편하기만 했어. 근데 1년이 지난 지금 내가 다시 읽게 되었다는 것은 내가 뭔가 성장했다는 거지. 그걸 반영한 거예요. 그러면 작품과 독자의 관계지. 그걸 중심으로 작품을 비평한 거죠. 그래서 작품을 처음 읽었을 때와 다시 읽었을 때를 대조하고 있다라고 써줄래요? 작품을 처음 읽었을 때와
다시 읽었을 때 대조. 그리고 나의 소감의 변화. 변화 과정이 뚜렷하죠. 소감이라고 해도 되고 독후감이라고 하지 이걸. 독서 후에 느낀 감정을 독후감이라 하죠. 여기까지 적으셨죠? 네. 그리고 라 부분은 이제 다른 얘기를 해. 이때까지는 나와 작품의 관계, 작품을 읽고 나서 그 전후로 내 느낌을 얘기했어. 근데 라 부분부터는 작품과 작가의 관계를 좀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소설의 작가 공선옥은 이처럼 상처 입고 소외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써왔다. 이건 작가와 작품의 관계죠. 그러니까 작가를 중심으로 서술했어요. 적어주세요. 작가의 다른 작품에는 1980년 광주민주화 운동에서 아픔을 겪는 사람들, 가난 때문에 무시당하는 사람들의 모습 담겨 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주의해야 될 건 이 문장이 일가라는 작품이랑 시대 상황의 관계를 서술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조금 애매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작가의 다른 작품이지. 일가에서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반영했어? 아니죠. 일가는 이산가족 얘기지. 근데 다른 작품이니까 이거는 계속 작가랑 작품의 관계인 거예요. 작가 작품 막 헷갈리지? 일가 역시 쓸쓸하게 떠난 아저씨의 외로운 모습이 담겨 있다. 이 소설은 이처럼 소외받는 사람들을 통해 정이 사라져가는 현대 사회를 비판하고 있다. 그럼 이 일가에 담긴 시대 상황은 정이 사라져가는 현대 사회죠. 에 반영된 시대 상황. 그리고 이 아저씨의 외로운 모습은 이 시대 상황을 유추할 수 있게 해주는 소설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근거와 주장이라 생각하면 돼. 그럼 좀 쉽지. 근거, 아저씨의 외로운 모습이 나와. 주장, 정이 사라져가는 현대사회를 비판하고 있어. 이 소설은.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해결됐나요? 어렵지 않지. 사실 문학처럼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게 아니니까. 자, 마 부분이에요. 최근에 한 신문기사를 본 적이 있다. 명절이면 가족들이 모여 음식을 해먹으며 담소를 나누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혼자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내용이었다. 나도 이번 명절에는 공부를 해야 한다는 핑계로 큰댁에 가지 않으려고 했다. 하지만 이 소설을 읽은 뒤 마음을 고쳐먹고 큰댁에 가기로 했다. 친척들을 자주 찾아뵈면서 일가의 정을 나누어야겠다. 또한 내 주변 이웃들과 친구들도 소중히 여겨야겠다는 깨달음을 얻었다. 결국 최근의 상황과 나의 상황과 나의 경험 상황을 비교하고 있어요. 같이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소설의 내용까지 비교를 한 거겠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소설에서는 현대사회를 비판했어. 근데 내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도 명절에 가족들도 안 만나고 혼자 여행 가고 이런 걸 중요시하네? 그러면 내 삶까지 연결되는 거지. 소설 속 현대 사회와
최근 사회의 모습을 비교. 나의 삶, 경험까지 연결. 됐죠? 그리고 이 소설을 읽은 뒤 마음을 고쳐먹고 근대에 가기로 했다라는 건 소설이 나의 삶에 가져다준 변화예요. 마음을 고쳐먹었잖아. 내 마음에 변화가 생긴 거지? 라 문단에는 일단 작가와 작품의 관계를 했고 시대 상황과 작품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작가와 작품은 공선옥이라는 사람, 시대 상황은 정이 사라져가는 현대 사회죠. 근데 이 부분을 마에서는 나의 경험으로 연결하고 있어. 그렇다면 작품과 독자의 관계겠지? 작품과 독자의 관계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어요. 특히나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독자의 깨달음이죠? 마지막 바문단은요. 이 소설은 가족이라는 연결고리가 희미해지는 요즘 시대에 꼭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작품이다. 이 소설을 통해 일가의 의미를 되새기며 그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친구들도 이 책을 읽고 일가의 소중함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라고 했어. 딱 마무리하는 멘트 같지? 그러면 이 소설의 의의이고요. 여기까지가 의의고요. 여기까지는 서평의 독자들에게 기대하는 방안이에요. 서평의 독자예요. 그러니까 서평의 독자들에게 기대하는 바. 여기까지는 소설의 여기서 말장난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서평의 의의를 전달하고 있다. 바 문단에서. 그럼 틀렸지? 틀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 이렇게 A 동그라미 밑줄 해놓고 A 문장에서는 소설의 독자들에게 기대하는 바를 서술하고 있다. 라고 하면 틀린 거예요. A 문단, 이 문장에서는 이 서평을 읽은 사람들이지 이 소설을 읽은 사람들이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말장난 쳐요. 오케이? 어려워. 괜찮아. 내용 이해했으면 됐어. 결국 우리 그 저번에 했던 시 해석하면서 뭐 작가냐, 시대 상황이냐, 독자냐 이런 식으로 작품 내부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잖아. 그러면은 여기서는 해석한 걸 읽는 거예요. 지금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직접 해석을 했어. 이번 시간에는 누가 해석해 놓은 내용을 읽는 거야.
같은 주제라는 거 알겠죠? 문학이랑 비문학이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문제를 풀어볼까요? 볼까요? 자, 3번부터 볼까? 그러면 자, 가의 중심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몇 번이에요? 5번. 5번. 5번부터 있는 줄 몰랐어. 어디부터인 줄 알았어? 네, 아, 뒤엔 줄 5번부터 알았어. 그러면 살짝만 더 줄게. 4번만 풀면 되지? 3번 이미 답 나왔으니까. 왜 5번이었어요? 네? 쌤이 그렇게 적어줘서? 나의 경험이 일가를 떠올리겠지. 그 근거 문장을 적으라 하면은 찾아서 적어줘야겠죠. 그쵸? 승우이 5번 했어요? 덜 풀었어요? 자, 4번부터 볼게요. 그러면 수지가 생각하는 일가의 주제의식으로 알맞은 것은 답이 뭘까요? 2번. 인정을 찾을 수 없는 현대사회에 대한 비판이야. 어느 문단에 나오냐면요. 라 문단에 나와요. 일가 역시 쓸쓸하게 떠난 아저씨의 외로운 모습이 담겨있다. 이 소설은 이처럼 소외받는 사람들을 통해 정이 사라져가는 현대사회를 비판하고 있다. 이 문장 줄 꺼서 선지랑 연결해주세요. 늘 비문학을 읽을 때는 어떤 선지에 설명이 있다. 그럼 얘 일치 불일치를 확인해야 되지. 그 근거 문장이 분명히 글 속에 있어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오케이, 자 5번 마로 보아 수지가 일가를 통해 얻은 깨달음으로 알맞은 것은 몇 번? 2번. 왜냐? 내 주변의 사람들, 내 일가 친척들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 라는 메시지를 깨달음이니까요. 6번 수지가 글쓰기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어려움을 겪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할 요소가 아닌 것은 이런 문제들이 좀 더 어렵게 길게 나올 거야 시험에. 결국 뒤에 하겠지만 어떤 글쓰기의 과정을 다룰 거거든요. 이번 단원에서. 자, 일단 책상에 앉긴 했는데 글을 어떻게 쓰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대. 뭔가 서평 대회에 나갔겠지 수지가? 근데 그럼 서평을 제출해야 되잖아. 내가 첫 자를 어떻게 쓰지?를 고민하는 거야. 그렇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해야 할 요소가 아닌 것은 첫 번째, 글의 주제? 맞죠? 내가 어떤 주제로 써야겠다. 두 번째, 글의 분량? 아니죠. 그치. 세 번째, 글을 실을 매체? 고려해야겠지. 네 번째, 글을 읽을 예상 독자? 고려해야겠지. 다섯 번째, 글을 쓰려는 구체적인 목적? 고려해야겠지. 오케이. 이게 이 3번 쌤 별표 쳐놓은 게 이번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글쓰기의 단계. 이게 문제에 나올 거야. 확신해, 쌤은. 두 문제는 나올 거예요. 두 문제 이상은 나올 거야. 하나는 이 글에서 비교를 할 수 있을 거고, 하나는 다른 글이나 보기를 주고, 초고랑 수정한 걸 비교를 한다든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니면 수지가 글쓰기 단계에서 무엇을 했는지 그게 이 글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비교한다든지 할 거예요. 첫 번째는 계획하기에서
글을 어떻게 쓰기 시작할지. 어떻게. 그러니까 여기선 수지가 겪은 어려움이에요. 근데 보편적으로 글을 쓰기 시작할 때는 어떻게 겠죠? 그래서 고려해야 될 것은 뭐냐? 주제, 목적, 독자, 매체. 네 가지. 아까처럼 분량 이런 게 나와버리면 틀린 답이 되겠지? 주제, 목적, 독자, 매체 이거 외워둡시다. 이제 계획을 했어. 그러면 글을 써야겠지. 내용 생성하기 단계예요. 두 번째. 어떤 내용? 1학년 지식, 근거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생길 수 있어. 그렇다면은 어떤 내용을 써야 하지에서는 어떻게 내용을 떠올릴 수 있을까와 관련해서 이런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겠지. 자유연상하기, 생각 그물. 무슨 얘긴지 알아 이거? 이 단어 들어봤어? 자유연상하기? 자유연상? 이거 굳이 한글로 써줬는데 자유연상하기는 브레인스토밍이고요. 생각 그물은 마인드 맵이에요. 마인드 맵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내용이 많이 떠오르지 않아? 우리 뭐 조별과제 할 때도 맞아요. 브레인스토밍 마인드 맵 하죠. 그리고 자료는 어떻게 찾냐? 이 근거와 지식은 결국 자료라는 얘기죠. 자료는 매체를 활용해서 찾는다. 이게 어쩌면 당연한 얘기인데 외웁시다. 이 부분은 3번은 외워야 돼요. 그럼 막 들어갈 내용을 생성을 해놨어. 어떤 내용을 쓸지를 결정했어. 그럼 얘를 읽기 좋게 다듬어서 내용을 조직해야겠지. 순서대로. 그러니까 내가 동기를 먼저 줄까, 줄거리를 먼저 설명해 줄까, 깨달음을 먼저 해줄까, 이게 예상 독자들에 따라서 달라지겠지. 내용을 조직하는 단계고요. 내가 떠올린 생각과 내용을 바탕으로 생성한 내용을 어떻게 글로 옮기지? 그러면 글의 구조가 중요해요. 글의 구조는 결국 개요로 써야 돼요. 개요는 뭐냐면 서론, 본론, 결론일 수도 있고 1문단, 2문단, 3문단, 4문단 쭉쭉쭉일 수도 있는데 각각의 파트에 어떤 내용을 쓸지. 서론, 본론, 결론 들어봤어요? 네. 여기까지가 글을 한 번 이렇게 썼죠. 그러니까 얘를 실행으로 옮기는 게 초고 쓰기예요. 그리고 얘를 다시 쓰는 게 고쳐 쓰기야. 그러니까 쌤이 아까 문제로 나올 수 있다 한 거는 2단계겠지. 초고랑 고쳐 쓰기를 비교하는 거. 여기에서 한두 문제 혹은 3문제가 어렵게 나올 거고요. 여기에서도 하나가 나올 것 같아요, 쌤은. 쌤이 아직 상봉중의 경향을 몰라서 확실한 답을 줄 수는 없지만 보통의 시험들에서는 꼭 나와요. 이 단원을 하면. 초고랑 고쳐쓰기는 어떤 단어와 표현을 쓰지야. 그러니까 내용을 어디에 무슨 내용을 쓰기까지 다 우리 생각을 했잖아. 근데 뭐 떨어졌어? 근데 어떤 표현으로 써야 될지. 예를 들어 내가 쓴 글이 초등학생들이 읽는 글이야. 그럼 좀 표현을 쉽게 해야겠지. 대학생들이 읽는 글이야. 좀 어렵게 해도 되겠지. 교수님들이 읽는 글이야. 되게 어렵게 해야겠지. 웬만큼 어렵게 하지 않으면 교수님들이 별로 그렇게 어려운 글이 아니네라고 생각하겠지. 거기에 따라서 어떤 표현과 단어를 쓸지 생각하는 거예요. 문맥에 맞고 독자가 이해할 수 있는 적절한 단어와 표현이 무엇인지 찾고 글의 내용이 잘 전달되도록 문단을 배열합니다. 첫 번째로 그걸 한 게 초고고요. 두 번째로 다시 읽어보고 검토를 해서 쓴 게 고쳐 쓴 거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고려해야 할 조건, 문맥에 맞아야 되고 독자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글의 내용이 잘 전달돼야 돼요.
세 가지 조건. 어렵진 않죠. 얘를 어떻게 글에 적용하느냐가 문제겠지.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 학습콕 한번 채워볼까?